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제 얼굴 표정이 너무 흐려졌고 그늘이 졌어요. 그 시작점은 재혼을 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인생의 동반자가 아닌 실험체로 보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 저에게 억지를 강요했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재혼을 했나 싶었어요. 매일매일 이어지는 남편의 가스라이팅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윤지연입니다. 올해 60이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국악을 가르치며 살아왔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백화점 50주년 기념 강연회에 초청받아 갔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한 홀에서 제가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죠. 손끝으로 현을 뜯을 때마다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때 객석 한쪽에서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팔짱을 낀 채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민도현이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20살 때 잠깐 만났던 그 사람이었죠. 당시 그는 재벌가 차남이었고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신분 차이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연주가 흔들릴 뻔했어요.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인사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맞죠?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보다 10살 위니까 이제 이른이겠죠. 오랜만입니다. 도연 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가능한 걸까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는 제게 차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근처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앉았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연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결혼했다가 이혼한 것, 딸 하나 키우며 살아온 것, 국악 강사로 일하는 것까지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었어요. 3년 전에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커피잔을 돌리며 한참을 바라보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사업하면서도 결혼 생활하면서도 늘 당신 생각이 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스러웠어요. 도연 씨, 제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들어주세요. 이제라도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젊었을 때 못다한 사랑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가슴이 뛰었어요.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며칠 후 그가 다시 연락했어요. 지연 씨,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하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도연의 집에 들어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컸어요. 3층짜리 서양식 저택이었는데 마치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그런 집이었죠. 대리석 현관에 발을 딛는 순간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천장이 너무 높아서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도연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창문은 전부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밖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이 사는 냄새가 나지 않았거든요. 도연 씨, 여기서 혼자 살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떠난 후로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있으니 달라질 거예요.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왜인지 어색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이 집 살림을 돌보는 김영숙입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표정이 무척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모님 돌봄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돌봄이요? 제가 의아해했어요. 저는 건강한데 왜 돌봄이 필요하죠? 도연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 그냥 집안일 도움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여왕님이니까 손 하나 까딱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살짝 안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도연이 찻잔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특별한 전통차예요. 제가 직접 우린 거죠. 은은한 향이 났어요. 한약재 냄새 같기도 하고 꽃향기 같기도 했습니다. 몸에 좋은 약초들을 넣었어요. 매일 저녁 이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차를 마시니 따뜻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맛이었죠. 맛있네요. 제가 말하자 도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앞으로 매일 이 시간에 마시면 돼요. 꼭 다 드셔야 해요. 그의 말투가 조금 강했어요. 권하는 건지 명령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밤이 되어 침실로 갔어요. 침대도 크고 이불도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창밖을 보려고 커튼을 열어보니 높은 담벼락만 보였어요. 밖 세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연이 들어왔어요. 잠 못 이루세요? 제 곁에 앉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 저가 모든 걸 해드릴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이상했습니다. 이런 배려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뭔가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날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도연이 가져다 주는 차를 마시고 나면 머리가 멍해졌어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오전에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했을 텐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도연 씨, 오늘 오전에 제가 뭘 했죠? 물어보면 그는 항상 쉬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 순이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어요. 결혼 소식도 제대로 알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내 폰이 어디 갔지? 찾아보니 도연이 가져간 거였어요. 아, 그거요? 고장나서 수리소에 맡겼어요. 새 폰으로 바꿔드릴게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밖 사람들과 연락할 필요 있나요? 이제 저만 있으면 되잖아요. 뭔가 답답했어요. 하지만 신혼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집 전화라도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집 전화기도 없었어요. 이상하네. 요즘 집에 전화기 없는 집이 있나? 요즘은 다들 휴대폰만 써요. 불편하시면 제 폰 쓰세요. 도연이 말했지만 그의 폰은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가고 싶어서 현관문을 열어보려 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니 지문 인식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 지문을 대봤지만
삐 소리만 날 뿐 열리지 않았어요. 도연 씨, 문이 안 열려요. 제가 말하자 그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 아직 등록이 안 됐나 보네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가 지문을 대니 문이 열렸어요. 보안상 필요해서 그래요. 요즘 세상이 위험하잖아요. 그날 오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도연과 함께였죠. 그런데 집 주변이 이상했어요. 다른 집들이 거의 없었고 담벼락만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사나요? 제가 물었어요. 대부분 비어 있어요. 조용해서 좋잖아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용했어요. 마치 세상과 격리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차를 마시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이 이상했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어젯밤에 뭘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도연과 저녁을 먹고 차를 마셨는데 그 이유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화장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눈이 퀭하고 표정이 멍해 보였어요. 내가 왜 이래?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침 식사 때 영숙이 와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어젯밤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악몽을 꾸신 것 같던데요. 그런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악몽을 꿨다고요? 언제요? 제가 언제 그랬나요? 제가 물었지만 영숙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도연에게 물어봐도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이게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계속 뿌옇고 생각이 잘 안 났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뿐만 아니라 그저께, 그저께도 흐릿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도연 씨, 제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손을 떨며 그의 팔을 잡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병원은 안 돼요. 거기 가면 온갖 검사만 하고 약만 잔뜩 줄 거예요. 그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지연 씨, 아마 치매 초기 같아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치매라는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치매요? 저는 아직 예순인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더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제가 더 잘 돌봐드릴게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차를 내밀었어요. 이거 마시면 진정돼요. 약초가 들어있거든요. 차를 거부하고 싶었지만 거부할 힘도 없었어요. 마시고 나면 또 정신이 흐려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 쓴맛이 혀끝에 남았어요. 며칠 후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눈동자에 생기가 없었고 입가도 축 처져 있었어요. 뺨은 홀쭉하고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야? 거울에 손을 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흐려졌던 사람인가? 예전에 저는 활발했거든요. 제자들과 웃으며 수업하고 친구들과 수다 떨기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웃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기쁨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뭘 보고 계세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우리 모습이 보였어요. 도연은 여전히 단정했는데 저는 마치 그림자 같았습니다. 저 많이 변했죠? 제가 물었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들면 그래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지켜줄게요. 그날 밤 차를 마시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잠들기 전에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거였죠. 사진들을 넘겨보니 예전 저의 모습이 나왔어요.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립스틱을 꺼내서 사진첩 뒷면에 조그맣게 썼습니다. 기억해. 그는 너를 가두는 중이다. 글씨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썼어요. 그리고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기억이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걸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사진첩이 있었어요. 뒷면을 보니 제 글씨가 있었습니다. 기억해. 그는 너를 가두는 중이다. 심장이 뛰었어요. 이게 제가 쓴 거였나요? 왜 이런 걸 썼을까요? 그런데 묘하게 납득이 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그때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아침 드세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사진첩을 덮고 서랍을 닫았어요. 며칠 후 도연이 외출한 사이에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2층으로 올라가니 평소에 가지 말라고 했던 방이 있었습니다. 도연의 집무실이었죠. 문손잡이를 돌려보니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큰 책상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회사 관련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이상한 파일이 보였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신문 스크랩이 나왔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민도현 회장 부인 급작스런 사망, 원인 불명 날짜를 보니 3년 전이었어요. 도연의 전 부인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고인은 평소 건강했으나 최근 들어 기억력 감퇴와 무기력증을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고 치료 중이었다고 밝혔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제 증상과 똑같았습니다. 더 뒤져보니 다른 서류들이 나왔어요. 손글씨로 적힌 노트였는데 제목이 기억 억제 실험 일지였습니다. 도연의 글씨였어요. 손이 떨리면서 펼쳐봤습니다. 1일차 피실험자 어에게 호남 약초차 투여. 30분 후 졸음 증상 확인. 2일차 단기 기억 혼란 시작. 3일차 전날 기억 완전 소실. 읽으면서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이게 뭐죠? 노트를 더 넘겨보니 끔찍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4일차 감정 반응 현저히 둔화. 웃음이나 분노 표현 거의 사라짐. 30일차 자아 의식 혼란 심화. 거울 앞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함. 이건 실험이었어요. 도연이 누군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피실험자 O가 누구일까요?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 피실험자 A 사망. 실험 종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피실험자 O는 도연의 전 부인이었어요. 그가 부인을 죽인 거였습니다. 약초차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먹여서 기억을 지우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거죠. 다른 노트도 있었어요. 새로운 제목이 보였습니다. 피실험자 비관찰일지 첫 페이지를 열어보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지연 60세, 재혼 후 실험 시작.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1일차 피실험자 비약초차 투여 시작. 수능도 양호. 5일차 단기 기억력 감퇴 시작.
11차 외부 연락 차단 완료.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재혼도, 사랑 고백도, 배려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실험 대상이었어요. 실험용 쥐처럼 우리에 갇혀서 매일 독을 먹고 있었던 거죠. 전 부인도 나처럼 차를 마시다가 기억을 잃고 죽었구나.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컸어요.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싶었거든요. 그때 아래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급히 노트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집무실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거실에서 도연과 마주쳤어요. 어디 다녀왔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마치 제가 뭔가 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 다녀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차나 한 잔 드시죠. 다시 그 차였어요. 이제 그 차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저를 죽이는 독이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들킨다면 더 위험해질 거였거든요. 차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입에 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진실을 안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면 온몸이 긴장됐어요. 하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들키면 더 위험해질 거였거든요. 저녁이 되어 도연이 차를 가져왔어요. 오늘은 좀 진한 걸로 우렸어요. 몸에 더 좋을 거예요. 그의 미소가 소름 끼쳤습니다. 이제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도를 알았거든요. 고마워요. 차를 받으며 웃어 보였어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연기하고 있었지? 평생 솔직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목숨을 위해 거짓 웃음을 지어야 했어요. 차를 입에 머금었다가 도연히 다른 곳을 볼 때 냅킨에 뱉었습니다. 쓰고 텁텁한 맛이 입안에 남았어요. 그러고는 맛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다음 날부터 집안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곳곳에 작은 카메라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거실 모서리, 복도 천장, 심지어 침실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곳을 다 볼 수는 없을 거였습니다. 화장실이 가장 안전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화장실까지는 감시하지 않을 거였거든요. 거기서 차를 뱉고 입을 헹궜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연기 연습을 했어요. 자연스러운 미소, 무기력한 표정, 멍한 눈빛까지요. 며칠 후 영숙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어요. 사모님, 요즘 좀 달라 보이세요. 심장이 뛰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뭐가요? 예전보다 정신이 맑아 보여요. 차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닌지. 영숙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도 공범이었구나.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어요. 그냥 컨디션이 좋은 날인가 봐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경계했습니다.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요? 물어보는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이 뭔가 말했나 보죠. 그냥 쉬었어요. 책도 좀 보고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도연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저를 해부하려는 것 같았어요. 지연 씨, 요즘 좀 이상해요. 그가 제 턱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반응이 빨라요. 차 효과가 약해진 건가? 등골이 서늘했어요. 들킨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똑같은데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달라졌어요. 도연이 제 주위를 돌며 말했어요.
눈빛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혹시 차를 제대로 안 마신 건 아니죠? 매일 다 마셨어요. 맛있어서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나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게 됐을까요? 그때 도연이 갑자기 소름 끼치는 말을 했어요. 지연 씨, 잊지 마세요. 넌 내 연구 대상이야. 평소에 정중한 말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무감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연구 대상이요? 일부러 멍한 척 물어봤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구 대상이라니요. 저를 사람으로도 안 보는 거네요. 아, 미안해요. 말실수였어요. 도연이 다시 가면을 썼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당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본 모습을 봤거든요. 저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실험을 하는 연구자였습니다. 제가 죽든 살든 상관없이 데이터만 얻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얼마나 더 연기를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 지옥에서 버텨야 할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살아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또 연기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버텨야 해요. 그를 속여야 합니다. 제가 아직 그의 통제 하에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요. 이제 이 집에서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3주째 연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가 올까요? 이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영숙이 나가서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사모님 따님이 오셨어요. 나영이었습니다. 제 딸이 왔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걱정됐어요. 나영이 제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영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 모습을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많이 야위셨네요. 얼굴색도 안 좋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걱정 마. 웃으며 말했지만 나영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딸은 역시 엄마를 잘 아는 거죠.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아, 나영 씨 오셨네요. 어머님이 많이 기다리셨어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제가 급히 말했어요. 하지만 나영은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도연이 끼어들었어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가끔 피곤해하세요.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제게 눈짓을 했어요. 조심하라는 뜻이었죠. 나영과 단둘이 있고 싶었는데 도연이 계속 옆에 있었어요. 화장실에 간다고 하니 나영도 따라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나영이 속삭였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뭔가 이상해요.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영까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나영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그때 용기가 났어요. 가방에서 차봉지를 꺼내서 나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한번 봐줄래? 매일 마시는 건데 뭔지 모르겠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영이 봉지를 받아보더니 냄새를 맡았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네요. 이거 뭐예요? 그리고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다시 거실로 갔어요. 도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오래 계실 건가요? 암암리에 빨리 가라는 뜻이었어요. 네, 곧 갈게요. 나영이 대답했지만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자주 연락할게요. 건강 챙기시고. 나영이 돌아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더욱 예민해졌어요. 나영 씨가 뭐라고 했나요? 계속 물어봤지만 그냥 안부 인사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나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도연이 없을 때 영숙이 전화를 받고 저에게 줬습니다. 엄마, 그거 성분 분석해 봤어요. 나영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뭐라고 나왔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이건 약이 아니에요. 통제 수단이에요. 기억을 억제하고 의식을 흐리게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나영의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어떡하지? 제가 물었을 때 나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 더 이상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도움을 구할게요. 여성단체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됐어요. 엄마가 더 위험해요. 곧 구조할 방법을 찾을게요. 조금만 더 버텨요. 나영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딸이 나를 알아봐 줬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영과 함께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나영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내일 오후 2시에 경찰이 올 거예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그때까지만 버텨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이 끝나는 날이 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도연이 눈치채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오후 평소처럼 연기를 했어요. 도연은 집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영숙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 50분이었어요. 곧 경찰이 올 거였죠. 정확히 이 시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영숙이 나가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경찰이에요라고 외쳤어요. 도연이 급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경찰이 왜 여기를? 민도현 씨 맞으십니까? 경찰관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부인 학대 및 약물 투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내를 사랑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나영이 나타났어요. 뒤따라 여성단체 상담사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나영이 제게 달려와서 안아줬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경찰이 도연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차 성분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서, 그리고 집무실에서 발견된 실험 노트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도연이 제게 소리쳤어요. 지연 씨,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가면이 벗겨졌어요.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저를 실험용 쥐로 봤잖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부인도 당신이 죽인 거죠. 도연이 끌려나가면서 계속 소리쳤어요. 내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요. 다시 혼자가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나영과 함께 여성 쉼터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자유로웠어요. 창문도 마음대로 열 수 있고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어요. 몸에서 약물이 빠지면서 두통과 어지러움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나영이 계속 곁에 있어줬어요. 엄마, 이제 진짜 괜찮아요. 한 달 후부터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기억도 서서히 돌아왔고 감정도 되살아났어요.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작은 국악교실을 다시 열었어요. 처음에는 학생이 3명뿐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야금을 튕기며 노래를 가르치는 제 모습이 예전 같았어요. 어느 날 새로운 학생이 왔어요.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는데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국악을 배우고 싶어서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거든요. 그 말에 제가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했거든요. 그 여성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영과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전 엄마 같아요. 나영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나영아, 고마워. 너 때문에 살았어. 제가 말하자 나영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셔서 가능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다. 다시는 누구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갇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윤지연으로 당당하게 살겠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유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말없이 속삭였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닿은 채 그의 단단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숨결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호흡은 빨라지다가 이내 하나의 리듬으로 맞춰져 갔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말보다 손길로 대화했습니다. 태식 씨의 따스한 손이 제 등을 쓸어내릴 때 평생 쌓아온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오랜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온전히 누군가와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65살의 첫날 밤은 20살 때 상상했던 그 어떤 로맨스보다 깊고 진실했습니다. 수십 년의 삶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으니까요. 이 만남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다가 비로소 하나가 되었죠. 저희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큰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서울의 교실을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35회를 보낸 강단, 그 마지막 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이들의 환송 꽃다발이 시들 무렵 저는 고흥 바닷가 마을로 내려왔어요.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을 뒤로하고 파도 소리에 잠들고 싶었거든요. 제 이름은 오정희, 올해 65입니다. 국어 교사로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됐죠. 서울에서의 삶은 항상 분주했어요. 학생들 가르치고 교무실에서 서류 작업하고 늦은 밤까지 과제를 채점하는 일상. 그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나를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곳 고흥에서는 아침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신앙송 모임도 시작했어요. 퇴직 후에도 문학의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답니다. 참여하는 마을 어르신들의 눈빛이 점점 반짝이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새롭게 개관한 작은 전시실 오픈 행사가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건 아직도 어색해요. 교단에 서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낯설더군요. 혹시 오정희 선생님 아니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윤태식, 제가 고등학교 시절 몰래 짝사랑했던 그 사람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부드러운 눈매와 따스한 미소는 여전했어요. 태식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문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던 날, 함께 걸었던 교정의 은행나무 길,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을 담은 편지,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태식 씨는 웃으며 말했죠. 여기서 선생님을 만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해양연구원으로 일하다 작년에 퇴직하고 이곳에 정착했어요. 바다가 좋아서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옛 추억을 나누며 도서관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태식 씨는 여전히 책을 좋아했고 특히 시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신앙송 모임을 한다는 말에 그의 눈이 반짝였죠.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항상 시를 좋아했지만 혼자 읽는 것보다 함께 나누면 더 깊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50년 전 품었던 감정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해져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것도 이렇게 먼 바닷가 마을에서 운명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식 씨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닷가를 거닐었어요. 파도가 밀려오고 달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설레는 마음을 가져도 괜찮을까? 나이 65에 느끼는 이 감정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내 마음의 한 구석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봄을 다시 만났다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태식 씨와의 재회 이후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도서관 신앙송 모임에서 그를 만날 생각에 아침부터 설레었어요. 머리를 매만지는 시간이 길어졌고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순간도 많아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웃는 내 모습이 어색하기도 했죠. 선생님, 오늘은 윤동주의 별해는 밤을 읽어볼까요? 태식 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로 듣는 시는 마치 음악처럼 제 귓가에 울렸어요. 깊고 부드러운 음색, 단어 하나하나를 소중히 읽어내는 모습에서 시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신앙송이 끝나면 우리는 자연스레 바닷가를 거닐곤 했어요. 정희 선생님, 퇴직 후 이곳에 내려오셨다니 참 용기 있는 결정이었네요. 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을 걸으며 나누는 대화는 항상 편안했어요. 연구원 생활의 이야기, 바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책과 시에 대한 생각까지 대화가 끊이질 않았죠.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변화가 필요했어요. 서울에서의 삶이 너무 익숙해져서 스스로를 잃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제 말에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그 순간이 참 따뜻했어요. 그날은 유난히 파도 소리가 잔잔했고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번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태식 씨의 손이 제 쪽으로 불쑥 내밀어졌어요. 저기 보세요. 갈매기가 날아가네요.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그만 숨을 멈췄습니다. 태식 씨의 왼손 약지에 금빛으로 빛나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낡고 바랜 듯했지만 분명 결혼 반지였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태식 씨는 결혼한 사람이었구나. 순간 제 마음속에 피어올랐던 감정들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그가 아직도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죠. 네, 정말 아름답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꼈던 설렘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작은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막이 저를 반겼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혼자만의 공간이 이렇게 쓸쓸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와 입가에 깊게 패인 주름,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그리고 지친 눈빛. 서울에서는 매일 보던 내 얼굴인데 오늘따라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작게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5의 나이에 첫사랑을 다시 만나 설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우스워 보였어요. 그런 감정을 품을 자격이 있는 걸까? 이미 누군가의 남편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옳은 걸까? 수많은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았어요. 어젯밤에는 그토록 밝게 빛나던 달이 오늘은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베개에 머리를 기대자 눈물이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꼈던 설렘,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실망감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도 태식 씨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태식 씨의 반지를 본 후로 며칠간 도서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신앙송 모임에도 빠졌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죠.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대신 바닷가 끝에 위치한 작은 카페 파도 소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이곳이 요즘 제 아지트가 됐어요. 선생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조나연, 카페 주인이자 제가 이 마을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41살의 나연은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다 이곳에 내려와 카페를 열었대요. 나이 차이가 있지만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 도시를 떠나 시골로 온 이유,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까지 저는 나연에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당신이 만든다는 비스킷도 함께 주세요. 나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항상 위로가 되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요즘은 김용택의 시집을 읽고 있었죠. 바다를 바라보며 시를 읽는 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어요.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에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태식 씨였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했고 따스했죠. 나도 모르게 몸을 숨기듯 책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태식 씨는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카운터로 향했어요. 나연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이 아는 사이였나요? 궁금증에 귀를 기울였죠. 오늘은 어떠세요, 교수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교수님? 나연이 태식 씨를 그렇게 부르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태식 씨가 해양연구원이었다고 했으니 교수 경력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나연 씨. 오늘은 아니에요. 잠깐 이야기하러 왔어요. 태식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둘은 카운터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저는 그들의 대화가 들리지 않도록 의자를 살짝 돌렸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살짝 귀를 기울였죠.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식 씨는 고개를 저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교수님, 언젠가는 말하셔야죠. 오정희 선생님께도요. 제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태식 씨와 나연, 그들은 저에 관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혹시 둘이 사귀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왜 제 이름이 나온 거지? 나를 놓고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 태식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급히 책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태식 씨가 카페를 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연이 제게 다가와 커피와 비스킷을 내려놓았어요. 평소와 달리 그녀의 눈빛이 조금 복잡해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죠. 나연 씨, 혹시 태식 씨와 잘 아는 사이인가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네, 오래전부터요. 교수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짧은 대답에 더 큰 의문만 남았어요. 존경한다는 말 속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 걸까? 태식 씨와 나연의 관계는 정말 단순한 존경일 뿐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 사람, 나연과 사귀는 걸까? 모든 퍼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의 반지, 그리고 나연과의 비밀스러운 대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첫사랑을 다시 만났을 때의 설렘은 이렇게 오해와 상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일 이후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태식 씨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도서관 신앙송 모임에도 한동안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 연락이 왔어요. 지방에 있는 친구들 몇몇이 이 근처로 여행을 온다며 만나자고 했죠. 고흥 바닷가 근처 식당에서 5명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학창 시절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에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회포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김선미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정희야, 얼마 전에 태식이 만났다면서? 너희 둘 사이 어떻게 된 거야?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칫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이 작은 마을에서도 소문이 이렇게 빨리 퍼지나 싶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났을 뿐이야. 별거 아니야.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선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녀는 항상 남의 소문을 즐기는 성격이었죠. 아이, 뭘 그렇게 쑥스러워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정희가 태식이랑 잘 된대 요즘 같이 신앙송도 하고 바닷가도 걷고 그런다며? 주변 친구들이 웃으며 제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런데 선미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근데 아직도 반지 안 뺐다더라. 그래도 상관없어? 글쎄, 난 이해가 안 가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식당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식 씨의 반지 이야기까지 나온 걸 보니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반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었죠.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냥 친구 사이야. 그리고 그의 개인사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목소리를 단단히 하려 했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까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에서 태식 씨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겼어요. 정희 선생님, 요즘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소문과 오해, 그리고 선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태식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태식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뭐 실례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도 불편하고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은 왜 아직도 반지를 끼고 있나요? 당신과 나연 씨는 어떤 사이인가요? 였지만 그 질문은 끝내 삼켰어요. 태식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알겠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태식 씨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이미 한 번 오해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남의 시선에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어요. 쓸쓸한 기분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태식 씨에게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이 커져갔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설렘과 따스함을 느끼다가 다시 혼자가 된 현실이 쓰라렸어요. 그 마음을 이 나이에 다시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태식 씨와 거리를 둔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서관에 가지 않았고 신앙송 모임도 쉬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스스로에게 이게 옳은 결정이라고 되뇌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려왔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어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득 초인종 소리가 들렸죠. 이 마을에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누구일까 싶었어요. 문을 열자 비에 젖은 나연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연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른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수건을 건네주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이런 비 오는 날에. 나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요. 태식 교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어요. 교수님이 선생님을 많이 그리워하세요. 도서관에서도 계속 선생님을 기다리시고 말을 잇지 못하고 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나연 씨, 혹시 태식 씨와 당신은 어떤 사이인가요? 오랫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드디어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나연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저와 교수님요? 아, 오해하셨군요. 저는 교수님 부인의 조카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인의 조카? 그렇다면 교수님 부인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유방암이었죠. 나연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식 씨는 홀로 남겨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반지를? 그 반지에 대해 설명해 드려야겠어요. 그게 태식 아저씨 아내, 제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 직접 끼워준 유언 같은 거예요. 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모는 마지막까지 교수님을 걱정하셨어요. 내가 없으면 태식이가 혼자 무너질까봐 걱정이야라고 하시면서요. 임종 직전 이모는 교수님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며 말씀하셨죠. 이 반지는 우리의 약속이야. 언젠가 당신이 다시 행복해질 준비가 되면 그때 벗어도 좋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가 아직도 반지를 끼고 있었던 이유, 그것은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이었던 거예요.
저도 이모의 부탁으로 이 마을에 내려온 거예요. 교수님을 멀리서라도 지켜보라고 하셨죠.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고 교수님이 조금씩 웃기 시작하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교수님의 미소였습니다. 나연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태식 씨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제가 언젠가는 말하셔야죠라고 한 것도 교수님이 반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모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께 언젠가는 털어놓으셔야 한다고 말한 거였어요. 모든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내 마음도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나연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선생님. 교수님은 아직도 선생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모든 오해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태식 씨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품고 살아왔는지, 그의 반지가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된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영과의 대화 이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태식 씨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만나야 할지 고민이 됐죠. 결국 용기를 내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태식 씨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서관에는 태식 씨가 없었습니다. 대신 제게 온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사서 분이 건네주셨죠. 오늘 오후 6시 등대 아래 벤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태식 드림. 글씨체가 단정했습니다. 마치 태식 씨의 성격처럼요.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어요. 1시간 후에 만나게 될 태식 씨를 생각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그를 맞이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바닷가로 향하는 길,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비가 내 모든 잘못과 오해를 씻어내는 것 같았거든요. 등대 아래 벤치에 도착했을 때 태식 씨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우산을 들고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우산을 씌워주었어요. 정희 씨 많이 맞았네요. 감기 들겠어요. 여전히 따뜻한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비에 젖은 제 얼굴을 숨기기 바빴죠. 태식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큰 오해를. 태식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모든 걸 설명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가 조금씩 그치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정희 씨,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태식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아내 미영이는 제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했죠.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끼워준 이 반지만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태식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어요. 그런데 정혜 씨를 만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난 첫사랑. 처음엔 그저 반가움이었는데 점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게 미영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어요. 태식 씨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나연이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식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미영이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했어요. 언젠가 다시 행복해질 준비가 되면 그때 반지를 벗으라고 했죠. 태식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에서 천천히 반지를 빼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에서 완전히 벗겨지자 그는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정희 씨, 당신은 내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태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바다 위로 석양이 가장 붉게 물들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가 있던 자리에 남은 희미한 자국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쓸었어요. 태식 씨는 제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늦게 돌아왔지만 받아주시겠어요? 태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기다렸어요, 태식 씨. 40년이 넘도록. 두 사람의 손이 서로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바다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가장 밝은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닷가 벤치에서의 고백 이후 태식 씨와 저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바닷가를 거닐었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때로는 그의 집에서, 때로는 제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서로의 지난 세월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 어느 날 저녁 태식 씨의 집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뜨렸어요. 태식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희 씨,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 그건 인생의 큰 변화였어요. 망설임이 있었지만 이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태식 씨, 솔직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두려워요. 태식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제 삶의 중심은 항상 다른 사람이었어요. 결혼 생활도 그랬고, 교직 생활도 그랬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이기적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 씨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어요. 전혀요. 정희 씨가 자신을 위해 사는 모습을 응원하고 싶어요. 함께 살자는 제안이 부담이 된다면. 그의 말을 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태식 씨와 함께라면 비로소 진정한 나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태식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결정된 거군요. 우리 집을 정리해 볼까요? 정희 씨의 취향이 더해진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태식 씨는 자신의 집을 우리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 정성을 쏟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고 바다가 잘 보이는 창가에 작은 정원을 꾸몄어요. 저는 마지막 신앙송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마을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도서관에서 열린 마지막 신앙송회는 특별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태식 씨도 제 옆에 앉아 있었죠.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인생에서 위로가 되었던 시들을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를 낭송한 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태식 씨의 손을 잡았어요.
저와 태식 씨는 이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순간 도서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따뜻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다가와 저희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두 분이 함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나연도 활짝 웃으며 축하해 주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 진심 어린 축복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작은 마을이 이제는 정말 제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식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정희 씨, 앞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각자 자신을 위해 살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일 테니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사랑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어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첫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짐을 정리하고 집을 꾸미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태식 씨는 제가 좋아하는 꽃을 곳곳에 놓았고 저는 작은 주방에 차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정희 씨, 오늘은 피곤할 테니 일찍 쉬는 게 어떨까요? 태식 씨의 말에 문득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우리의 첫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65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럴까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욕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얼굴에 크림을 바르고 이를 닦고 머리를 빗는 평범한 일상이 이날만큼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침실로 향하는 길목,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익숙한 면 잠옷을 손에 쥐었다가 조심스레 실크 파자마로 손을 바꿨어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는 제 손은 떨렸고 볼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 지금 왜 이러지? 어릴 때도 이렇게까지 떨리진 않았는데 속삭이듯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침실 문을 열었어요. 태식 씨는 이미 침대 위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국화차 한 잔 타왔어요. 태식 씨가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컵을 가리켰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낯설면서도 편안했어요. 침대 반대편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긴장되나요? 태식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나이에 무슨 우습죠? 태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어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태식 씨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함께 누워볼까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태식 씨가 조심스레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정희 씨, 괜찮아요.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식 씨는 천천히 제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모든 긴장이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태식 씨, 이름을 부르며 그의 품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태식 씨는 조용히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살짝 빨라진 박동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이불 아래에서 두 사람의 팔과 어깨가 천천히 포개졌습니다. 숨을 멈췄다가 조심스레 들이쉬는 제 이마에 태식 씨의 입맞춤이 내려앉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울지 마세요. 태식 씨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부드럽게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행복해서 그래요.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거든요. 태식 씨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더 단단히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의 호흡이 점점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방 안의 불은 꺼지고 이불 속 온기만이 조용히 남았어요. 태식 씨의 품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65살의 첫날 밤. 그 떨림은 20살의 그것보다 더 깊고 더 단단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오랜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완전히 누군가에게 안긴 순간이었죠. 늦게 찾아온 사랑이 가장 정확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꾸었던 재혼 생활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에요. 처음에 저는 제 남편이 될 사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도 저 멀리서 저를 위한답시고 약을 가지고 오는 남편이 보입니다. 남편이 저에게 짓고 있는 싸한 미소는 저를 두려움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재혼 후 이렇게 지내기를 3개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만은 없었습니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기대한 만큼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기세요. 저는 58세 장윤희입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다시 설렘을 느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제 인생은 그저 흑백 필름처럼 무채색이었죠. 한복 디자이너로 일하던 시절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그래도 살아가야 했기에 전통시장 문화센터에서 한복 리폼 특강을 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수강생들에게 한복의 색감과 선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뒤늦게 들어온 수강생이 있어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박도연 회장과 처음 마주쳤습니다. 7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정한 차림새와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멋진 강의에 늦어버렸네요. 박도연 회장의 첫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지역에서 유명한 한방 건강식품 회사 회장이라는 소개와 함께 그는 수업 내내 열심히 경청했어요. 다른 수강생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오히려 더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신선했죠. 수업이 끝나고 그가 다가왔습니다. 장 선생님, 오늘 강의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순간 망설였지만 그의 정중한 태도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티하우스에서 나눈 대화는 어느새 3시간이 넘게 이어졌어요. 박도연 회장은 한의사 출신으로 전통의학과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제 한복 이야기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죠. 윤희 씨, 당신과 이야기하니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웃기죠?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이에 설렘이라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박도연 회장은 항상 제가 가르치는 강의실까지 데리러 오고 집까지 바래다 주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는 늘 윤희 씨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세심하게 챙겨주었죠. 외로웠던 저에게 그의 따뜻한 관심은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2달 정도 만남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박도연 회장이 조용히 프러포즈를 했어요. 윤희 씨,
우리 함께 여생을 보내면 어떨까요? 노년에 만난 인연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제 나이에 다시 결혼이라니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안정감 있는 목소리에 마음이 기울었어요. 주변에서도 박도연 회장은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지역사회에 많은 기부와 봉사를 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망설임 끝에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떨렸어요.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도 컸고요.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어둠으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윤희 씨, 앞으로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합니다. 그의 말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새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았다는 행복감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부터 박도연 회장의 배려는 더욱 각별해졌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직접 달인 한방차를 가져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감동이었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제 건강을 직접 챙겨주다니, 이런 다정한 사람을 만나다니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희 씨, 이건 마음을 맑게 해주는 차예요. 제가 30년 한의원 할 때부터 연구한 비방이죠. 매일 마시면 건강해질 겁니다. 박도연 회장은 항상 제가 차를 다 마실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 눈빛엔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어서 처음엔 그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차를 마신 후에는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곤 했죠. 그럴 때마다 박도연 회장은 약이 잘 듣고 있네요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박도연 회장은 화려함보다는 진실된 마음이 중요하다며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죠. 그리고 결혼 후 저는 시내 아파트를 정리하고 그의 전원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본 저택은 꿈에 그리던 집 같았어요. 아름다운 정원과 전통 한옥의 멋이 어우러진 공간이었으니까요. 이제부터 당신의 집이에요. 윤희 씨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달콤한 신호는 생각보다 빨리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일주일 후 박도연 회장이 새 휴대폰을 건넸죠. 이걸로 바꿔요. 요즘 해커들이 많아서 당신 정보가 새나갈까 걱정됩니다. 이 폰은 특별히 보안 설정을 해놨어요. 의아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 휴대폰은 이상하게도 몇몇 앱이 차단되어 있고 특정 번호로만 통화가 가능했어요. 친구들과 연락하려 해도 자꾸 오류 메시지가 떴죠.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박도연 회장은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넘어갔습니다. 외출도 점점 제한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요즘 날씨가 안 좋아서였다가 나중엔 당신 같은 미인은 밖에 나가면 위험해라는 말로 바뀌었죠. 항상 누군가 함께 나가야 했고 그마저도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윤희 씨, 약속 시간이에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박도연 회장은 한방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젠 제가 직접 차를 끓일 수 없냐고 물었지만 그는 강하게 거부했어요. 이건 특별한 처방이라 정확한 비율로 달여야 합니다. 당신이 섞으면 효과가 없어요. 어느 날 밤 차를 마시지 않고 버렸더니 1시간 후 박도연 회장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차를 안 마셨군요. 왜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차를 버린 걸 본 사람은 없는데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집 어딘가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처음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차를 마실 때마다 머릿속이 점점 흐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전에는 명확했던 기억들이 뿌옇게 지워지기 시작했고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날 저녁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여보, 이 차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정확히 알려주실래요? 용기 내어 물었을 때 박도연 회장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가 금세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제가 해로운 걸 줄 리 없잖아요. 그저 믿고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에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랑이라고 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나도 모르게 차가운 통제의 소나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한 지 2달째, 저택은 점점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마다 설치된 보안장치, 정원을 둘러싼 높은 담장, 항상 잠겨있는 대문. 처음엔 안전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제가 갇혀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여보, 오늘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박도연 회장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밖은 위험해요. 요즘 노인들을 노리는 범죄가 많다고 뉴스에서도 나오지 않았나요? 당신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